재미있는 창작설화 이야기 뚝딱. 이번 이야기는 아들을 낳고도 소방 맞아 쫓겨난 여인이 살 힘을 잃고 산에 들어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이들로 인해 놀라운 기적을 맞았다는 이야기 올시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어울수! 어느 깊은 밤, 축 처진 몸으로 산속 수풀을 헤치며 오르는 한 처자가 있었어요. 헌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잡아먹힐 듯 여인은 덜컥 겁이 났는지 어느새 조심조심 발을 내딛고 있었지요. 내 살아온 나를 따져보면 어찌도 그리 일자 무식한 것이었는지 어쩌자고 내 하나 남은 아들마저 만나볼 길이 없을 수 있다더냐. 이제 나에게 남은 거라곤 이 몸뚱아리 하나뿐인데 내일이 살 바엔 먼저 간 어머니를 따라가는 편이 나을 것을. 그려 어머니는 무조건 나를 꼭 이해해 줄 것이오. 처자의 이름은 한선으로 몇 년 전 동네 지주로 유명한 집안의 장손 칠갑이란 남정네의 눈에 들어 며칠 눈여겨볼 사이도 없이 혼인을 했던 터였습니다. 헌데 그런 칠갑의 행태는 그야말로 광폭 그 자체였던 것이었지요. 허구한 날 술을 퍼마시고는 본처인 한선한테 손찌검을 하질 않나 이 여자 저 여자를 있는 대로 집에 데려오는 아주 못된 버릇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은 아예 기생을 끼고 와서는 자신의 첩으로 데려다 놓을 거라며 본처인 한선에게 엄포를 놓는 것이었어요. 이 당시 한선은 5살배기 아들 하나를 낳아놓고 있던 터였지요.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린 나한테 하지도 마시구려. 어디 당신의 본부이니? 이 집안에서 아들까지 낳아놓곤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디 바깥 처자 그것도 기생을 데려다가 절 망신 주려는 것입니까? 아, 안 그렇습니까, 어머니? 그 칠갑이란 자의 어머니도 자신의 아들에겐 뭐라 한마디 시원스레 내뱉어줘야 마땅했거늘 아예 본체만 채 자신의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런 망나니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든 말든 그저 외동아들이라 된 소리 하나 못하는 그런 아주 못난 시엠이었던 것이었지요. 그 피가 위에서부터 곧장 타고 내려온 것인지 바깥으로 나돌기만 하는 시아버지 또한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 때문이란 핑계로 한양에 나가 계신 지가 수개월, 집안 꼴은 정말 말도 아닌 것이었지요. 그러다 제 집으로 돌아온 시아버지의 입장에선 자신의 아들을 못마땅해야 마땅했건만 얼씨구나 하고 또 제 자식 편만 들어주기 바빴던 것이었습니다. 정 네가 볼성 사나울 것 같으면 그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내 아들놈이 날 좀 닮아 그런지 여자를 꽤나 밝히긴 밝히나 본데 말이오. 그렇다고 어디 네가 감히 이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이 말이나 된다더냐. 아, 내 아들놈이 널 저리도 마다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는 터. 네가 정 못 견디겠다면은 어디 네 인생 네가 한번 잘 찾아나서 보려무라. 아, 이 동네서만큼은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말이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죽어도 못 나간다. 목 놓아 울던 한선이었건만 이 고을 내에 꽤나 입김을 불어대던 자가 바로 이 칠갑의 아비 헌식이요. 이런 헌식의 말이라면 고을의 수령 또한 두 말 않고 들어주기에 바쁜 터였습니다. 오래전 높은 벼슬을 지내고 난 뒤 이곳 고향으로 내려와서는 있는 대로 여남은 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바로 한선의 시애비 허식이었으니까 말이지요. 그런 자신의 인맥으로다가 고을 사또를 매수하질 않나 그 힘으로 뇌물까지 받아가면서 여기저기서 못된 짓만 골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 마을 사람들 또한 마냥 뒤숭숭해진 곳곳의 분위기 속에서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공평한 건지 헷갈려하며 자신들끼리 따져묻기에만 바빴더랬지요. 하여튼 한선은 자신이 처한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디가 하소연도 못한 채로 결국 길가에 내쫓기고 만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5살배기 아들과 생이별한 것은 당연했고 말이지요. 그리고 나서는 겨우 산 하나 너머에 있는 주막에 들어간 한선은 평소 친분이 있던 그 집 주모의 보살핌으로 어려운 때를 가까스로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운 것은 물론이었고 말이지요. 친정이래봐야 수년 전에 돌아가신 홀어머니 말고는 그 어떤 곳에도 남아있질 않던 터였기에 그녀는 주막일을 도우면서 매일 밤 기꺼이 들어주는 주모를 앞에 두고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주모는 한선의 얘기라면 그저 멈춰 세울 김이 없이 거의 모든 얘기들을 빠짐없이 들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런 주모의 다독임으로 겨우 마음을 추스려낸 한선이었건만 자신의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 하나로 1년여의 세월을 보낸 이후 바로 오늘 모든 걸 포기한 채로 깊은 밤중 누구도 알 수 없는 깊은 산속으로 동아줄 하나만 어깨에 맨 채 발을 들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적당한 높이의 나뭇가지를 찾고 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어디 불빛 하나 없는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산속이었기에 제 발 하나도 내밀기가 쉽지 않은 터, 유난히도 달빛이나 별빛 하나도 내세우기가 힘든 한선이었습니다. 아이고야, 어찌도 이리 세상이 시커멀 수가 있다더냐. 내 손바닥 하나도 볼 수가 없는 것이 어찌 이리도 내 인생과 똑같을 수가 있다더냐. 하며 더 이상 앞을 보며 갈 수가 없는 처지에 놓인 한선은 그 자리에 그만 철퍼덕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디에도 편히 손 닿을 것이 없어 놓은 터에 호랑이라도 갑자기 나타나면 어쩔까 싶어 이빨이 깨질 듯 덜덜 떨리는 소리가 시끄러울 정도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 고요한 깊은 산 속에서 그저 조금이라도 날이 밝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인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져 오더니 조그마한 불빛 하나가 한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놀란 한선이 큰 소리를 내지를 사이도 없이 자신의 입을 틀어막은 채 숨만 죽이고 있었어요. 한선의 입장에선 그것이 바로 그 도깨비불이 아닐까 싶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자고 내가 저런 도깨비불을 살면서 다 볼 수가 있다더냐. 아님, 내가 지금 죽은 것이라면 대체 저것이 어째 이리로 올 수가 있단 말이오. 한선의 속말을 들었는지 말았는지 점점 그 불빛은 한선 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거질대로 커지던 불빛이 그 자리 딱 하고 멈춰서더니만 가만히 한선을 향해 서 있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한 소리를 내는 것이었지요. 아, 내가 말 안 했는가? 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내 몇 번을 말했냐고. 넌 어째 길 하나도 제대로 못 찾아 이 난리라더냐. 한 구성진 음성이 누군가한테 따져 묻는 듯 속삭이는 것이었어요. 헌데 그나마라도 사람이 내는 소리였기에 한선은 그 자리에서 약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아, 내가 길을 몰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오밤중에 보니께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 아닌가? 어쨌거나 이리 내려가면 맞기는 맞는 것 같으니 더 이상 낼 의심하지 말라께로. 아, 이리 어두워도 말이지. 내 기억력 하나로 느낌이 팍 온다는 거 아니겠는가? 이 소리에 한선은 그저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좀 더 듣다 보니까는 정말이지 놀랍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그 집 밑에 도착해서는 네 역할 내 역할 제대로 나눠야 된다는 거 아니겠는가? 넌 항상 주변을 둘러보고 난 행동을 이어하고 맞지? 그러자 좀 더 괄괄한 음성이 대답했어요. 아, 그것이 뭐 어렵겠는가? 진작부터 주어진 역할 지겹도록 해왔는디 그 허식 양반네를 우리가 뭐 한두 번 답사를 와봤다는가? 그 가족들이 자는 방만 피해가서는 그 끄트머리 방에만 귀신같이 들갔다 나오면 된다는 것 아니겠는가? 넌 그러니께 그 방이나 잘 찾아낼 생각만 하라니까는. 알았지? 이 말이 끝나는 순간 한선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허식 양반이라는 자가 바로 자신의 예전 시아버지였던 것이었으니까요. 한마디로 한선 자신이 쫓겨나온 집을 털러 가려는 도둑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지난 얘기를 안 꺼낼라 했더만은 어째 저번 집구석에선 괜한 양파 껍데기만 훔쳐 나왔지 않았는가? 그때 자넨 어쩌자고 그 훔친 걸 죄다 고스란히 거기다 놓고 나왔던 것이요? 그러자 약간 더 똘망똘망한 목소리의 남정네가 말을 이었어요. 아내가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겠는가. 그 집 애우는 소리를 들어보니까는 둘도 아니고 셋이나 있지 않았겠는가. 아 하나만 낳아도 요즘 먹고 살 일이 쉽지 않은 터. 어디 우리만 좋자고 그걸 다 훔쳐 나오겠는가. 그냥 우리 먹을 것만 좀 있으면 되지. 아 안 그런가? 이 말에 한숨을 푹 내쉬는 상대였습니다. 허이구야, 어디 공자님이 단합시였구만. 아 이래서 어디 이번 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너 때문에 요 며칠간 배 고른 거 생각만 하면 말이오. 널 진작부터 거두절미하고 내 혼자만 다닐 것을. 이놈의 배때기에 아주 기름이 쫙 끼어버린 것이 아주 내 한숨만 오지게 뽑아가는구만 그래. 마침 그 남정네의 한숨 소리에 한선의 한숨도 뒤섞인 터였지요. 이에 한선은 그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쪽으로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 두 남정네의 횃불이 글쎄 그 길로 곧장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그 헌식의 집이 나올 거라 확신을 하는 눈치였어요. 이에 한선은 괜한 일에 휘말릴까 싶어 고심을 하던 터였건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에야 비로소 자신의 아들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괜한 희망이 솟아나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또 한편으로는 도둑놈들이 그 집을 털어댈 때에 조금이라도 한선 자신의 아들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 것이었지요. 이에 그 길로 도둑들의 불빛을 뒤따라 내려가기 시작하는 한선이었어요. 어느덧 집집마다 미세하게 켜진 호롱불로 인해 금세 익숙한 집 담벼락이 한선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그 밑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두 명의 도둑이 보였지요. 그리고 그들은 뭔가를 고심하는 듯 싶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당장 뛰어넘기에는 너무나 높은 담이었으니까 말이지요. 내가 말 안 했는가? 여기 와서 보면 꽤나 높을 거라고. 이제 와서 높다 하면 날 보러 지금 어쩌라는 건가? 아 그냥 해본 말이네. 잔말 말고 그럼 자네가 허리를 숙일 때 내가 셋을 세고 나서 자네 등을 밟고 올라서겠네. 그리고 저 위에 가서는 내 동아줄을 내려줄 테니까 뒤따라 올라오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맞지? 그런데 이때였어요. 한선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도둑들을 향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기요. 잠시 제 말을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에 화들짝 놀라는 두 도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귀신을 본 양 그 담벼락 밑에 딱 붙은 채로 얼어만 있는 것이었지요. 뭐요? 지금 우리가 누군지 알고나 말을 거는 게요? 저리 썩 안 가시오? 그러자 한선 또한 쪼그려 앉더니만 다시금 조용히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 집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데 말이오. 지금 당신네들이 뭘 할지 내가 져서 다 엿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째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으시겠소? 그럼 당신네들이 벌일 일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치도록 하겠소. 그러자 두 도둑이 서로를 멀뚱히만 쳐다보다가는 벌떡 일어나 근처 숲을 속으로 여인을 데려가는 것이었어요. 그 담벼락 밑에서 얘기를 더 나눴다가는 그들 또한 대번에 들키기라도 할 것 같았으니까 말입니다. 아니, 당신이 누군데 이 집을 안다는 것이며 우리가 뭘 할 줄 알고 그러는 것이요? 대체 어디서 우릴 엿들었다는 겁니까? 저 산 위에서부터 쭉 따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오늘 저 집에서 꼭
되찾아야 할 것이 있는데 말이오. 그걸 당신네들이 도와주기만 한다면야. 네. 모른 척하는 건 물론이고 그 은혜를 평생 동안 갚도록 하겠소이다. 그러자 두 도둑은 하는 수 없다는 표정을 보이며 말을 이어해보라 일렀습니다. 그러자 난 저 집에서 아들을 낳고 살다가 쫓겨난 터였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되찾고 싶은데 도무지 저놈의 집안 사람들이 내 애를 구경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제 아들한테 애미는 세상에 없다며 세뇌를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찌 이런 삶을 살면서 편히 눈 감고 잠을 자겠습니까요? 그러니 사람 목숨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제발 좀 제 아들을 꺼내와 주십시오. 그 당신네들이 털려고 하는 그 옆방에 제 아들이 잠을 자고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이런 처자의 말에 도저히 부탁을 들어줄 수 없겠다는 투의 남정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우리가 물건도 훔쳐내기 어려워 급급하던 터였는데 어찌 그것도 사람을 데려나오라 그러는 것이오.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닌 어린아를 데려나오다가는 괜히 울기라도 할 시엔 꼼짝없이 들키고 말 터인데 어쩌자고 우리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당신 애를 데려나올 수 있다 생각하는 거요? 아, 자네도 안 그런가? 그러자 처자를 가만히만 바라보고 있던 남정네가 말을 이었어요. 내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네 말도 일리는 있다만 일단은 우리가 이 여인한테 목격된 것이 아닌가. 그럼 우리가 뭘 한들 이 여인이 다 풀어버리면 꼼짝없이 잡히게 될 텐데. 아, 우리의 생김새도 평범하질 않거니와 우리가 어딜 가든 저 집안은 왠지 끝까지 쫓아올 것도 같은데. 아, 안 그러리란 법도 없지 않겠는가. 그냥 뭐 일이 이렇게까지 된 이상 일단 한번 위험 좀 감수해보기로 하세. 이 말에 화들짝 놀란 남정네가 대꾸했습니다. 아니 자네까지 이 오밤중에 정신이 어찌 된 거 아닌가? 이 여자가 자기 아들 구하는 건 이 처자의 문제지. 어찌 우리가 그런 일에 또 휘말려들 셈인가? 괜히 남일 돕다가는 우리가 되려 더 큰 손해를 볼지도 모르는데 고 자넨 장사도 했다는 사람이 이런 도둑질 하나도 생판이 어려워서 되겠는가? 이렇게 무작정 따지고 만드는 남정네에 더더욱 이를 만류하던 도둑은 여인을 안심시키는 말투로 말을 이어갔어요. 일단 내 이름은 봉이라 하오. 저 성깔 고약한 친구는 덕구고 말이지요. 그럼 일단 우릴 믿고 여기에 숨어 있도록 하시오. 어쨌든 우리가 할 일을 마친 뒤 연함은 자루에 담아 어떻게든 데리고 나와 볼 테니 그 괜한 일을 키워 우리한테는 절대 피해오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만일 여기서 괜한 소리를 내거나 우릴 꼰지르는 경우에도 우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란 말이오. 알겠소? 그러자 한선은 잘 알겠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내 두 도둑은 일단 또다시 담 밑으로 살금살금 기어가는 것이었어요. 아, 자네가 이리하면 다음부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걸세. 네 맘대로 하는 건 딱 오늘까지만이라고. 알겠는가? 일단 알겠다며 엎드리라고만 하는 봉이는 곧 덕구의 등을 올라타 훌쩍 담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곧 밧줄을 내려 덕구를 끌어올린 뒤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얼마가 흘렀을까요? 그래도 자칭 기술자로 통하는 이들이었기에 별소리 없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도둑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선은 놀란 토끼 눈으로 두 손을 꼭 쥔 채 바라만 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담 밑으로 뛰어내려온 그들의 품엔 각각 커다란 자루가 들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한선 가까이로 온 그들은 쉼없이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어찌 제 아들을 데려 나온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이에 봉이는 안전한 곳에서 자루를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일단 대련은 나왔으니 조용히 하시오. 아이의 입은 틀어막은 터라 일단 얼굴만 확인하시구려. 하며 입에 재갈이 물려진 겁에 질린 아이 얼굴에 횃불을 가까이 대는 봉이었어요. 자, 조용히만 하면 입에 물린 걸 풀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자, 당신 아이가 맞소?
하고는 입에 물린 재갈을 풀어내주는 순간 아이를 본 한선이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잖소? 순간 덩달아 놀란 도둑들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요? 그 방 안에 곤이 자고 있는 애를 그대로 자루에 넣어 데려왔더만은? 순간 금세 울음을 터뜨리려는 아이의 얼굴을 본 한선이 다시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생전 처음 보는 아이란 말이오. 생각해보니 그 집 첩으로 들어온 기생년의 아들인 것 같은데. 아, 어찌 네 어미가 널 내 아들 방에서 재운 것이었더냐. 아, 그럼 내 아들은 어디다 재우고 있는 것이오? 하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한선이 아이보다 더 큰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어요. 이에 두 도둑들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더 큰 울상을 하더니 큰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이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입을 틀어막고는 그들을 들쳐업고 산 너머로 내려가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음 날이 새도록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아침 시애비 헌식의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간밤에 도둑이 들어기로써니 어찌 내 손주까지 같이 사라졌단 말이냐? 정령코 그놈의 도둑들이 내 귀한 손주를 같이 훔쳐 달아났단 것이냐? 이에 아들 칠갑이 대답했습니다. 아온 집구석을 다 둘러봤지만 그 방에 있어야 할 친구만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쫓은 부인 아는 잘 있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 건너방에 모아놓은 돈들도 다 사라졌다는 것 아니겠소. 이것이 도둑놈들의 소행이 아니면 뭐랍니까? 이 말에 노발대발하던 시아버지 헌식은 얼른 머슴들을 불러들였어요. 어째 우리 손주놈까지 왜 데려갔는지 모르겠다만 당장 관가에 일러 이놈들을 빨리 잡아들여야겠다. 어디 멀리는 못 갔을 것이니 너희 중에 한 명이 얼른 관가에 가 이 사실을 고해놓도록 하거라. 그러자 머슴 중에서도 제일 발빠른 머슴이 주변을 둘러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이 산 너머 주막에 앉은 두 도둑과 한선 일행은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까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돈이 없어진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한선 처자가 말한 기생이자 첩의 아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벌써 그 집구석은 난리법석일 것이 분명했으니까 말입니다. 이에 봉이와 덕구는 얼른 고민을 끝내야만 했어요. 언제 그들이 관가에 일러 바치고는 이 일대가 죄다 뒤집혀질지 모를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술 한 사발을 걸치던 봉이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려, 이참에 그럼 진작부터 한번 써보려던 방법을 써봐야겠구만 그래. 그러자 덕구가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아니, 그것이 무슨 소리단가? 방법이라니. 뭐 특별한 묘책이라도 있는 것이요? 그러자 봉이는 덕구의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이에 그 말을 엿들으려 귀를 쫑긋 세우는 한선이었지요. 같은 시각 그 헌식 양반집에서 한 머슴이 잽싸게 뛰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관가에 갈 길이 꽤나 먼 터 바지춤을 지켜 세우며 빠른 걸음을 내딛고 있었지요. 그리고 한나절 오후가 다 될 즈음에 이르러 높다란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 앞을 마주쳐 내려오는 한 갓을 쓴 남자와 보찜을 짊어진 남정네가 그 머슴과 맞닥뜨렸습니다. 이에 머슴이 그들을 지나쳐가려 하자 갓을 쓴 양반이 그를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자 아니나 다를까 그 갓을 쓴 이는 바로 봉이인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 보찜을 맨 이는 바로 덕구인 것이었지요. 아니, 어딜 앞도 제대로 안 보고 그리 급히 걷는 것인가? 뭐 이리 좁은 길로 다니다 보면 사람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것이겠지만, 아, 그쪽이 막무가내로 걸어오는 바람에 내가 이쪽 갓길로 발을 헛디딜 뻔하지 않았는가? 그러자 마치 습관인 마냥 고개를 조아리던 머슴이 말을 이었어요.
아, 죄송합니다요. 이 길로 너무도 익숙해. 그냥 제대로 못 보고 급히 지나다 보니 그랬구만요. 정말 실례했습니다요. 다른 때 같았으면 괜한 생트집이라 생각했을 머슴이었건만 그 두 사람의 행색을 보아하니 뭔가 남다른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봉이의 행색은 지체 높은 양반의 풍모가 드러나 보이는 삐까번쩍한 붉은 빛의 도포가 눈이 부실 지경이요. 그 옆에 선 덕구도 뭔지 모르게 위험이 있어 보이는 타였습니다. 그래, 네. 이 동네에 처음 들어와. 이리도 급히 걷는 자네를 보니 심히 무슨 일인지 궁금해 견딜 수가 없구려. 내 평소 한번 관심이 가는 일이라면 그 잘 떼지지 않는 소일거리처럼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아 하는 말인데 그 연유가 무엇인지 내가 좀 물어봐도 되겠는가? 그러자 머슴은 고개를 조아리며 지난밤에 일어난 사건부터 상세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집 어르신이 아주 잘 아시는 그 관가의 사또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요. 그러자 봉이가 허허 웃으며 대답을 이어했어요. 참으로 묘하도다. 내 어찌 이 마을에 발을 들이자마자 이런 또 군침 도는 사건이 솔솔 들어와 줄 수가 있다더냐? 아, 방자야, 안 그러냐? 그러자 덕구가 방자인 척 대답을 이어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요. 여사님께서 가뜩이나 몸도 근질근질 하시던 참이었는데 이런 마을에서 또 사건 하나가 제 발로 찾아와 줄 줄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요? 이런 방자의 말에 살짝 놀란 눈을 더 치켜뜨던 머슴은 곧장 또 고개를 조아리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봉이가 눈치를 챈 듯 더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 고을에 간만에 출정을 온 암행어사 윤씨라 하는데 말이다. 네, 그 내용을 모두 듣자하니 내가 직접 확인을 좀 해보고 싶구나. 그렇지 않아도 내일 정도에 그 사또를 만나볼 생각이었거늘 어찌 그 전에 내가 한번 직접 그 사건에 대해 조사를 좀 해봐야겠구만 그래. 어찌됐든 그리하면 관가에서 일 처리하는 것보다도 금세 해결될지 모르는 것인데 아, 안 그러냐 방자야? 이에 고개를 수그리고만 있는 머슴을 본 방자가 대답을 이어했어요. 예, 그러면요. 자, 여기 어사님 말씀 들었는가? 그럼 얼른 그 허식이란 양반의 집으로 안내를 해보거라. 이 말에 다시 한번 고개를 조아리던 머슴이 냉큼 뒤를 돌며 말했습니다. 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요. 저희 주인님도 어째 더 기뻐할지도 모를 일이니까 말이지요. 하며 머슴은 곧 다시금 자신의 주인 허식의 집으로 봉이와 덕구를 안내하기에 이르렀어요. 이에 머슴이 금세 돌아온 터 허식과 그의 아들 칠갑은 무슨 일인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봉이의 위어 믿는 말씨를 비롯해 방자인 척하는 덕구의 추임새를 보고는 그들의 말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봉이의 품에 든 마패까지 살짝 꺼내 보여줬으니까 말입니다. 그러자 집안 쪽에서 울고만 있던 첩이자 기생도 뛰어나오더니만은 그 어사인 척하는 봉이를 바라보며 묻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그럼 어르신, 아니 어사님께서 정말 제 아이를 구해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이지 제 아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말에 그 기생을 슬쩍 눈여겨보던 봉이와 덕구였어요. 그리고는 곧 헛기침을 하던 봉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말이지요. 이 집안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아주 힘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만 당신들이 진심으로 협조를 잘 해주기만 한다면야 그 아이를 찾는 건 정말이지 하루 이틀 내로 찾는 것 또한 일도 아닐 수가 있겠지요. 그러자 그런 도둑이 들 만한 상황은 딱히 없다는 말로 앙심품은 이가 주변에 있지는 않다며 허식과 칠갑은 잡다한 얘기만을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 제 입술만 물어뜯고 있던 기생은 잠시 고민을 하다 자신의 말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어사님 말대로 안갚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저한테 있사온데. 이 말에 봉이와 덕구는 더욱 귀를 기울였어요.
그럼 그 자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으시겠어? 이 당신의 시댁에까지 안가품을 전하려는 건 이 집 식구들과도 꽤나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말이오. 그러자 기생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저랑만 엮여있던 터라 그자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라 치면 워낙 할 얘기가 많긴 해서요. 일단 그자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며 잠시 숨을 고르는 기생이었어요. 그리고는 남편 칠갑을 흘끔 바라보더니만은 천천히 다시금 말을 이어가는 것이었지요. 제가 여기 허식 어르신의 집에 들어오기 전에 말입니다. 저와 어느 정도 가까이 지내던 남정네 하나가 있었사온데 분명 연을 끊겠다 뒤돌아섰더니만은 그 뒤로 제가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도 말입니다. 이 동네 저 동네 언제고 길에서 마주칠 때면 절 헐뜯기가 일쑤요.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혼쭐을 내겠다. 협박까지 해오던 것이었습니다. 분명 그자한테는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다 말을 한 터였거든요. 그러자 갑작스레 중간에서 끼어드는 칠갑이었어요. 아니 그래도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리고 처신을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이전에 만났던 그런 자가 여태껏 졸졸 따라다니는 건가? 아 그러고도 네가 내 애를 키울 자격이 있는겨? 울그락불그락 귀까지 새빨개진 칠갑이었습니다. 자, 진정들 하시고 우선 없어진 애와 재물을 찾는데 힘을 다해야 되지 않겠소? 이제서야 중요한 단서를 얻은 것 같은데 괜한 감정 다툼으로 일을 그르치지 말아봅시다. 자, 그럼 그 겁박을 주던 남정네는 지금 어디 있는 것이오? 그자가 어디 사는지 알고는 계신 것이오? 그러자 기생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도 그가 사는 곳을 상세히 이르는 것이었어요. 이에 그 주소를 받아든 봉인은 다시금 그 허식의 집안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그 집 대문 밖을 나섰습니다. 일단 그 사람의 이름이 김달이라고 하니 내 이자가 어디 멀리라도 도망치기 전에 얼른 잡아들여 신문을 해야겠소. 아직까지 이 주소에 남아있든 아님 다른 어디론가 이미 떠난 뒤이든 간에 내 꼭 군졸들을 데리고 찾아낼 터이니 그때까지라도 맘 편히 기다리고 있으시길 바라오. 하며 뒤따라 나온 그들과 멀어지는 봉이와 덕구였어요. 한참을 그 길로 벗어난 뒤였을까요? 덕구가 말을 붙였습니다. 아, 이 옷이 잘 맞지도 않는 터에 아주 꽉 끼어버리니까는 내 말도 제대로 못하겠고 말이지. 어째 그 마물상 놈은 나한텐 한 번도 맞는 옷을 빌려준 적이 없단가? 그러자 봉이가 연한 미소를 보이며 대답했어요. 자네가 살찐 건 생각 못하는가? 그리고 다른 때 같았으면 더 큰 옷을 빌려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래저래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빌려줬다는 거 아닌가? 내 참 우리처럼 역할극하는 사람도 꽤나 넘쳐나는 세상이니 말이오. 참으로 신기한 일일세. 이 어삼 앞에 하며 내 이 복장하며 그래도 어디 하나 모자람 없이 만들어내는 일도 참 신기하고 말이지. 아, 그렇지 않은가? 이에 덕구가 퉁명스레 답했어요. 아, 그럼 뭐 하는가? 우리가 훔친 돈의 3할을 다 이거 빌리는 데 썼더만은. 아, 이런 옷감 쪼가리 하나 빌려주고는 참 더럽게도 비싸게 받네 그려. 하며 이 둘은 어느새 그 기생이 써준 집 앞에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헌데 텅 비어있기만 한 집안 분위기에 봉이는 근처를 지나는 이웃에게 그 김달이라는 자가 어디 있을지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 그 자는 거의 집에 있는 날이 별로 없는데 말이오. 저쪽 동구 바깥에서 밭일을 좀 하고는 대낮부터 여기저기 다니며 술만 얻어먹고 다니던데 지금쯤은 저쪽 언저리 께에 있는 주막에나 있지 않을까 싶소. 나도 지나가다 거기서 본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말이지요. 이 말에 곧바로 그 마을 주민이 가리키는 쪽을 향해 걷던 봉이와 덕구는 도착한 그 주막에서 역시나 그 남노한 행색의 기생이 말한 생김새와 똑 떨어지는 김달이란 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곤 그 자한테로 다가간 봉이와 덕구는 필요한 얘기들을 늘어놓으며 그 남정네와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러자 아니 그럼 얼마나 줄 수 있단 얘기입니까?
네 뭐 그런 일에 말려드는 건 딱히 원치 않는데 말이오. 이 말에 봉이는 어디 다른 조용한 데로 가 남은 얘기를 나누자며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었어요. 하는 수 없다는 듯 마신 술까지 어느 정도 깨버린 남정네는 곧장 봉이와 덕구를 따라 근처 강가에 있는 정자에 발을 들였습니다. 근데 이곳에는 마침 한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봉이가 시켜 덕구가 미리 한선을 그곳으로 오라 해둔 것이었습니다. 그 김다리라 했지요? 네, 이 부탁을 들어준다면야 우리가 꼭 보증을 합지요.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돈은 장장 300냥. 어찌 이 정도로 합의를 보미 어떠? 그러자 그 김다리란 자가 약간의 고민을 하더니 그럼 약수 하나마 100냥만 더 얹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그 기생이었던 자의 기둥서방이었는데 말이오. 내 갑자기 따로 만나자 하며 진지한 대화를 나눌라 치면 나도 좀 면이 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덕구가 나지막한 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아, 그럼 350으로 하세. 여기서도 안 되면 자네 말고 다른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아, 안 그런가? 이에 뭔가 떨떠름한 표정을 짓던 김다리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알겠소이다. 그리 하십시다요. 그럼 당신들 말대로 내가 그 기생년을 만나 여기 한선이란 처자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하면 된다. 이겁니까? 아, 그렇지. 너무도 사랑하는 사이이다 보니 여기 이 한선이란 처자가 낳은 아이까지도 돌봐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 아이를 무조건 몰래 데리고 나와달라고 말일세. 그리고 이 처자도 같이 동행할 것이니 그만큼 저쪽에서도 자네를 믿어 의심치 않을 걸세. 그래서 그 기생이 몰래 이 처자의 아이만 데려나오는 순간 자네한테 바로 350냥을 주도록 하겠네. 헌데 이 순간 한선이 말을 붙였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제 짐이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터였어서 말이지요. 제 아이를 데려나올 때 제 방석 다락 위에 있는 큰 보따리 하나만 꼭 좀 들고 나와달라 부탁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미처 못 갖고 나온 물건들이 죄다 거기에 있어서 말이지요.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남정네였습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 있는 말에 봉이와 덕구가 귀 기울여 듣더니만은 표정이 환해지는 그들이었어요. 그러자 결심이 섰다는 듯 그 김다리라는 자는 곧 언제 그 일을 하면 되겠느냐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 지금 당장 해야 하지 않겠는가? 뭐든 빨리 처리해야 덧날 일도 확 주니까 말일세. 이 말을 내뱉은 봉이는 그 못돼 먹은 허식과 칠갑의 집으로 향했어요. 덕구는 기생과 만날 은밀한 장소로 김달과 한선을 안내하는 것이었지요. 곧 허식의 집에 당도한 봉이는 그 기생을 불러놓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 긴 설명을 다 할 순 없으나 일단 그 김달이란 자를 찾았고 말입니다. 내 군졸들이 붙잡아 놓고 있는 터에 그 아이의 어머니만 저와 같이 가셔야 하겠습니다. 얼굴이 맞는지도 확인하고 그 밖에 또 조사할 것이 있어서 말이지요. 그러자 시아비 허식과 그의 아들 칠갑이 자신들도 함께 가겠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를 그르칠 수 있기에 그것은 안 된다 단호히 거절하는 봉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생과 함께 김달과 한선이 있는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이에 그 김달과 만난 기생은 자신의 아이는 어디 있느냐며 다짜고짜 거친 말을 쏘아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말은 필요 없고 말이오. 네, 이토록 사랑하는 처자를 이제서야 만날 줄은 정말 몰라서 말이네. 정말이지 내 평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여인이건만은 내 이 한선 처자의 부탁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들어주고 싶어서 말이지. 당신이 이 한선 처자의 아이를 데리고만 나와준다면 네, 당신 아이를 돌려줄 테니까 그리 알라 말이오. 왜 그 막교환이라는 것이 있지 않은가? 아, 그리고 말일세. 이 한선 처자의 방 속에 말이오. 거 다락 하나가 있다는데 거기에 왜 그 보따리 하나가 있다지 않은가? 그것도 꼭 좀 몰래 같이 갖고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겠는가?
딱 이리만 해주면. 이에 도끼 어린 눈빛으로 말을 끊는 기생이었어요. 아이고야, 사랑이고 뭐고. 내 참 웃겨서 말이 다 안 나오네. 아, 네가 무슨 수로 그런 사랑 타령해? 다른 여자 뒤 일이나 봐주고 있다냐? 평생 여자라면 지멋대로만 부릴 줄 아는 것이 어디 누구라고 속일 데가 없어. 감히 나를 속이려 드는 것이요? 아, 당장 내 애나 빨리 안 내놔. 그러자 표정이 싹 바뀌는 김다리였습니다. 아, 정말 또 못하는 소리가 없구만. 네가 날 뭘 봐서 안답시고 감히 나한테 또 큰 소리를 치는 것이요. 아, 내가 이 얘기까지 안 할라 그랬는데 말이지. 하며 씩씩거리는 기생을 노려본 김다리였어요. 아, 내 말대로 안 할 것이면 정말 네 애 진짜 애비가 나라는 것을 만방에 고하고야 말 것이오. 아, 사실이 안 그런가? 그러니 이제까지 참아온 내가 못하러 계속 그걸 숨기겠는가 말이지. 아, 그럼 아주 네 팔자도 상팔자 되겠구만 그래. 그러자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른 잔말 말고 그 애를 데려 나오란께. 네, 그럼 네 애도 얼른 준비해놓고 있을 텐께. 순간 이를 악다무는 기생이었어요. 이 몹쓸 놈아. 그렇다고 내 애를 그딴 식으로 빼내가면 너를 벌하지 못할 줄 알았더냐? 아, 어사님, 이런 자의 말을 내가 왜 듣고 있어야 된답니까? 어서 이자를 벌해주시고 내 애를 빨리 돌려달라 해주이소. 아, 지금 이 상황이 말이나 되는 것이랍니까? 그러자 봉이가 조용히 말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선다면 이자 자신이 당신 아이의 생부라 이르고 다닐 텐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소? 사실 그 문제 때문에 내 이렇게라도 따로 보자 한 것이거늘. 이 말에 다시 입을 꾹 닫아버리는 기생이었어요. 그리고는 한참을 있다가 내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간다만 어디 또 한 번 내 눈앞에 나타날 시엔 그땐 정말이지 뼈도 못 추릴 줄 알아야 할 것이요. 그리고 그런 사랑 타령 나한텐 안 통하니까 어디 다른 데 가서라도 연기하지 마시구랴. 하며 시애비 허식의 집으로 되돌아서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 동안 덕구는 그 기생의 아들을 숨겨놓은 곳에서 그 아이를 데려나오기에 이르렀어요. 그러고 나자 봉이 일행은 보따리 하나는 물론이고 한선의 아들을 데리고 나온 기생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순간 한선은 자신의 아들과 한껏 끌어안으며 한없이 오열을 했더랬어요. 이 모습은 기생과 그 기생의 아들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잠자코 지켜만 보고 있던 봉이가 말을 이었어요. 자, 이젠 기뻐 감격할 일들은 집에 들어가 마저 하시고 이자를 관가로 데려갈 것이니 아직 쿵쳐낸 재물이 어디 있는지 불지 않은 이상 네, 그것까지 마저 캐내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소. 그러니 내가 올 때를 기다리시고 집안 사람들한테도 그리 알리시면 될 것이오. 그러자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기생이었어요. 그리고는 김달을 끌고 가는 봉이와 덕구를 끝까지 지켜보는 기생이었습니다. 심지어 고맙다며 손까지 흔들어주는 것이었지요. 아, 정말 저 기생은 왜 빨리 돌아가지도 않는다냐? 아, 이 방자 역할 좀 그만 빨리 놓고 싶은데 말이지. 라면서도 억지스레 뒤돌아보며 미소 지어주는 덕구였습니다. 그리고는 금세 앞장서 걷는 것이었지요. 얼마 후 그 마을에서 꽤나 떨어진 곳에서 그들은 곧장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제가 일한 만큼의 350냥 잘 챙겨가겠습니다요. 뭐 이 일이 어찌 된 일인지 내 잘은 모르겠으나 뭐가 됐든 나도 이 돈 갖고 설라문에 저 먼 다른 마을에 가서 정착을 좀 해보렵니다. 정말 이 마을에서는 내 살맛이 안 나서 말이지요. 하며 뒤돌아서는 김달이었어요. 이를 묵묵히 바라보던 봉이는 오직 자신의 아들만 끌어안고 있는 한선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뭐 어찌됐든 여기까지의 인연으로 당신 아이를 찾아줄 수 있어 참 다행인 것 같소이다. 내가 뭐 따로 더 도울 일은 없는 것이겠소?
그러자 덕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빨리 보내주는 것이 도움될 일이지. 못했다고 애까지 구해줬는데 우리한테 부탁을 한단가. 참, 괜한 집 한번 털었다가는 별 남아있는 것도 다 날라가겠구만. 그래. 어찌 남지도 않는 장사를 해놓고는 자넨 어쩌자고 그리도 끝까지 샘판이 어두울 셈인가. 이런 덕구의 말에도 별 관심이 없다는 듯 한선 아들의 머리만 쓰다듬어주는 봉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훔쳐낸 엽전 꾸러미를 허리춤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봉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봉이가 선뜻 그 꾸러미를 한선에게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어쨌거나 아들하고 새로 정착하려면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할 터인데 이걸로 미약 하나마 사는데 좀 보태보시구려. 어디 우리는 또 어느 곳에서라도 부잣집을 골라다가 또 한번 일 좀 보면 쓰니까는 처자는 어디 바로 먹고 살 그런 좋은 곳에서 얼른 목이라도 축이시구랴. 아, 이 정도라면 그저 몇 달 동안은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겝니다. 이런 봉이의 말에 폭풍처럼 오열하는 한선이었어요. 그리고는 감사하다며 연방 고개를 조아리는 것이었습니다. 덕구는 또 한 번 울그락불그락 얼굴이 분홍빛으로 물이 드는 상태였지요. 아이고야, 자네하고 이리 다니는 내가 한심한 것이지. 아이고, 난 모르겠네. 하며 뒷짐을 진 채 근처를 서성거리고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요. 내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싶건만 아들까지 찾아주셨는데 어찌 이것을 그냥 받을 수가 있답니까? 하며 봉이가 건넨 돈꾸러미를 감사히 받아든 한선이 기생이 갖고 나온 보따리를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만 제가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사온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하며 그 보따리를 풀기 시작하는 한선이었습니다. 그나마라도 제가 만든 만건과 더신이 말이지요. 이것들이 아주 그때그때 요긴하게 쓰이기도 하면서 왠지 봉이님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좀 드려볼까 하는데. 하며 여러 본 보따리엔 아니 글쎄 온갖 값비싼 장신구들과 함께 금 한 덩어리는 물론이요. 눈부신 폐물들과 반짝반짝 윤이 날 정도로 닦아놓은 커다란 엽전 꾸러미들이 한가득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것이 어찌 이리도 무거운가 싶었더니만은. 그렇습니다. 기생이 들고 나온 그 보따리는 다름 아닌 칠갑의 아비 허식이 여기저기서 뇌물을 받아서는 하나같이 모아둔 것이었지요. 근데 어디 마땅히 숨길 곳이 없다 보니까는 오래전 집에서 내쫓긴 그 옛 며느리의 방 안에다가 별 생각 없이 몰래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아이고야, 이 처자가 보물이었구만. 그래. 아니, 우리가 진짜 아주 제대로 된 보물을 훔쳐낸 것이었어. 라며 너털 웃음을 짓는 덕구였어요. 봉이도 그 자리에 넋을 놓은 채로 가만히 서 있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고야, 잘 됐습니다요. 어찌됐든 전 제 아이만 구했으면 된 것이었는데 이 보따리는 물론이고 제 아이를 구해주신 분들이 선생님들이니 내 어찌 남은 부탁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요. 저와 지금 함께 가셔서 평생 편안한 삶을 누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왠지 홀로 아이를 키우기엔 덜컥 겁이 났던 한선이었건만 봉이를 알고 난 때부터 계속 그 연을 놓고 싶지 않던 한선이었어요. 그러자 봉이도 금세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아, 안 그래도 내가 되려 그 부탁을 하려 했는데 말이오. 나도 당신을 본 뒤에 괜히 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지에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 아니겠소? 내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야 내 기꺼이 당신과 함께 가겠소이다. 당신이 이리도 허락해준다면 말이오.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한선이었어요. 그의 아들도 신이 난 듯 환히 웃으며
자신의 어미에게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덕구도 어절시고 자기도 같이 가도 되느냐며 슬쩍 끼어드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아, 자네도 물론이지. 이젠 괜한 도둑질로 우리 사이가 틀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말일세. 자네도 이런 도둑질이 별 적성에 맞지도 않는 것 같아서 말이오. 그러자 덕구가 이 친구는 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도둑질이 어디 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겠는가? 다 이 세상이 그리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놈의 세상이 날 도둑놈으로 내몰았던 이상 나도 이젠 가만히 있지는 않아 보겠네. 세상이 하라는 대로 호락호락 내 다시는 도둑질 같은 건 하지 않을 것이요. 아, 웜에 좋은 거. 라며 오솔길로 멀어지는 그들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한선이 머물던 그 주막 안으로 한선비가 발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어째 처음 보는 분이신데 어디 귀한 물건이라도 팔러 오셨소? 그러자 선비는 말없이 미소를 짓다가는 이 마을에선 별다른 일이 없는지를 묻는 것이었어요. 이에 주모는 마치 본물이 터진 듯 그 허식이라는 자의 집안에 대해 한선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네, 주모 얘긴 정신없이 재미있게 들었소만. 그걸 다 증명할 길이 있다면은 말이요. 지금이라도 당장 그 물증이라도 찾으러 그 집에 가보고 싶은데 말입니다. 그 허식이란 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겠소? 이에 손사래를 치는 주모였어요. 아이고야, 전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만 알고 이래저래 뇌까려본 것인데 어디 그 집을 혼자 직접 찾아간다니요.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이랍니까? 그러자 가슴춤에 있는 무언가를 척 꺼내든 선비가 말을 이었어요. 난 이 지역을 순방하고 있는 어사 박문수라 하오. 여태 이런 일들을 겪어왔을 당신네들을 구하기 위해 내 이토록 국밥 하나 얻어먹으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도 사실이 아닌 것을 괜히 털어놓을 리 만무한 터. 네, 이곳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웬만큼이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할 터이니 걱정 말고 그 집을 얼른 알려주시오. 하며 마패를 들여다보고 있는 주모를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외치는 선비였습니다. 그러자 금세 고개를 조아리던 그녀가 그 허식의 집을 상세히 알려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 해가 서산에 기울기도 전에 허식의 집안은 난리가 난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라는 소리에 몇몇의 군졸들과 들이닥친 어사 박문수였어요. 이에 허식과 칠갑은 그 먼저 왔던 어사가 잃어버린 재물과 아들을 데려온 것인 줄만 알고 뻔뻔히 웃는 낯으로 맞이하려던 그때였어요. 꼼짝없이 진짜 어사의 조사를 받으려니까는 그만 찔끔거리던 눈물을 왕창 쏟아내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과 관가 사또와의 관계를 모두 조사하고 난 박문수는 뇌물죄를 비롯해 여타 몇 가지의 죄목수로 그 허식과 칠갑을 엄중히 벌하였지요. 그 나름 휘황찬란했던 가세가 한없이 기울고도 남는 것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엔 좀 더 환한 빛이 감돌며 따뜻한 평화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이후 봉이와 덕구 그리고 한선은 그런 소식에 반가워하면서도 건너 마을 산자락 아래 아주 좋은 물이 흐르는 그곳에서 평생토록 편안한 삶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로 남을 멸시하는 자 패하기 마련이요. 사람이 귀한 줄 알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자 흥하기 마련이라는 다소 당연하고도 단순한 삶의 진리를 편히 얻어가시면서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재미난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